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당뇨의 이야기가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태수와 초봉이가 결혼을 하고 신혼의 단꿈에 빠지는 내용이 이어질 텐데요. 10장의 제목이 태풍입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초봉이가 마주하게 될 태풍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가련한 초봉이가 마주하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범죄와 방탕으로 얼룩진 고태수의 실체가 밝혀지는 내용 같은데요. 그렇다면 초봉이의 삶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것처럼 가혹한 현실이 예상됩니다. 초봉이를 집어삼킬 태풍의 정체가 무엇일지 그 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침내 태수와 초봉이의 결혼식은 별일이 없이 끝났다. 대단히 경사스럽고 겸하여 원만했다. 다만 청하지 않은 아낙네들 구경꾼이 많이 와서 결혼식장의 변화가 배를 한 가지로 끼쳐준 대신 온다던 태수의 모친이 오지를 않은 사건이 있었을 따름이다. 정주사내는 중난한 미지의 사부인한테 그게 경의를 준비해가지고 그를 기다렸던 것인데 웬일인지 온다던 날짜인 결혼식 그 전날에 까맣게 오지를 않았고 겨우 당일에야 결혼식장으로 전보만 다른 축전 몇 장 틈에 끼어서 들이닿았다. 갑자기 병이 나서 못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태수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애옥에 남의 집 단칸새방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저의 모친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전보는 서울서 그의 친구가 미리 서신으로 부탁을 받고서 그대로 쳐준 것이다. 정주사내는 사부인의 그러한 불의의 급병이며 사랑하는 자제의 경사스런 혼인에 잡내를 하지 못하는 섭섭할 신경이며를 사부인을 위하여 대단히 심통해하는 정성을 표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혼식이 무슨 구애를 받은 것은 아니요. 마음은 지극히 편안했다. 식장에는 승재도 참여를 했다. 승재는 제 가슴의 아픔을 상관 않고 일종 비장한 마음으로 그 소위 거룩하다한 조봉이를 위하여 그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참석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어그러져 다시 새로운 슬픔을 한 가지 안고 돌아오지 않지 못했다. 조봉이가 지극히 슬퍼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흰 의복에 흰 면사포에 흰 백합꽃에 이러한 흰빛만의 맨들이가 흰빛이 지나쳐 창백한 것이며 단을 향하여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천천히 다만 항거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한 걸음 반 걸음 걸어나가는 그 고요함이라니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엘레지인 듯 승재는 그만 어떻게나 슬프던지 시방 초봉이는 정령코 눈물을 흘리지 싶어 승재 저도 눈이 싸하면서 아프고 차마 그 다음은 고개를 들어 정시하지를 못했다. 이게 실상은 오구고요. 사실 초봉이는 누구나 처녀로 결혼식장에 임하여 경험하듯 아무것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제법 슬퍼하고 기뻐하고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인데 승재는 부질없이 제 슬픔에 잡혀가지고는 그게 초봉이에게서 우러나는 초봉이의 슬퍼함이라는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하고 보니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환멸이다. 물론 그렇다고 승젠들 초봉이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벙실벙실 웃고 명랑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초봉이가 슬퍼하리라는 것도 또한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일이다. 해다가 초봉이가 신부라고 하기보다는 상청의 젊은 미망인인 듯 조조하고 슬퍼 보여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생각 못했던 정경으로는 초봉이만 빼고는 그의 가족 전부가 누구 할 것 없이 만족과 기쁨이 싱글벙글 넘쳐 흐르는 얼굴들이다. 이때 승재는 전날의 머릿속에서 우러러보던 성화는 전혀 반대 것으로 바뀌어 그림의 전면에는 가족들이 살지고 만족한 여러 얼굴들이 옹기종기 훤하게 드러나고 초봉이는 저편 뒤로 보일락말락하게 불쌍하게 서서히 있던 것이다. 승재는 식이 끝나기가 바쁘게 자리를 빠져나왔다. 비료연에는 애초부터 가지 않을 요량이었지만 만약 누가 잡아 끌기라도 한다면 버럭 성을 냈을 것이다.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승재는 마음 아름다운 초봉이를 거룩하다고만 막연히 담복하고 있지 못하고 슬픈 양자로 시집가던 초봉이를 슬퍼하는 마음이 더했다. 그리하면서야 비로소 그는 이 앞으로 초봉이의 운명이 잠옷 평탄하지가 못하고 어떠한 불행이 약속되어 있거니 하는 막연한 불안이며 정주사 내외의 그 불순한 정책 혼인에 대한 반감이며가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아무려나 그렇듯 무사히 혼인을 했고 다시 무사한 열흘이 지나갔다. 절기는 6월로 접어들어 여름은 저기 왕구에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침 새벽은 아직도 좋다. 뚜 5시 반 저 사이렌 소리에 맞추듯 조봉이는 진가에 있을 때의 버릇대로 퍼뜩 잠이 깨어 깨던 마트로 벌떡 일어나 앉는다. 일어나 앉으면서 그는 가벼운 경의의 눈으로 방 안을 둘러다본다. 덧문을 닫지 않은 위아래 앞문과 뒷창이 다같이 희웃구름이 밝으려고 하는데 파란 덮개를 들이운 전등은 아직 그대로 켜져 있다. 양지로 바른 위에다가 분을 먹여 백지로 덧발라 놓아서 희기는 이대 가볍지 않고 침착한 바람벽, 윗목으로 나란히 놓인 양복장과 3층장에 으리으리한 윤택, 머리장 위에 들뭇하게 놓인 금친 꾸러미, 주근기 등 속 모두가 눈에 생소한 것이면서 그러나 어제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보았던 그것들 그대로다. 흐트러진 자리옷에 남색 제병 누비블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앉았던 초봉이 제가 보아야 역시 저다. 바로 제 옆에서 자줏빛 제병 천회를 걸치고 누워 자고 있는 고태수가 장이 낯선 사람은 사람이라도 어제 저녁 잠이 들기 전에 보았던 초봉이 제 남편인 채 그대로다. 이 다 그대로인 것, 잠을 깨서 보니 오늘도 다 그냥 그대로인 것이 번연한 일인데 그래도 초봉이는 그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신통하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잠이 깨고 난 첫 순간에 인식되는 이 현실을 거진 음성을 내어 중얼거릴 만큼 오늘도 이런가 하고 가볍게 놀란다. 그러나 그래 놓고는 이어 다음 순간 오늘도 이런가라니 그럼 그게 어디로 갔을까봐 하고 번연한 노릇을 가지고 그런다고 혼자서 우스워한다. 잠시 혼자서 웃고 앉았던 초봉이는 이윽고 있다가 이번에는 고개를 갸웃갸웃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다고 태수와 저를 번갈아 보고 또 보고 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서 어머니 아버지며 동생들은 다 집에 그대로 있는데 나만 혼자 이 집으로 오고 와설랑은 이 사람 여기서 자고 있는 이 사람 색시 노릇을 하고 대체 이 사람이 나하고 무엇이길래 나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도 이쁜지 밤이나 낮이나 마구 좋아서 죽고 그리고 나는 또 그걸 죄다 받아주고 이게 다 무엇하는 짓인지 가만히 우습기만 하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나는 저 너머 둔뱀이 사는 초봉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딸 개봉이 내 언니고 형주 병준의 큰 누나고 한 초봉인데 어째서 초봉이가 이 집에 와서 이 사람하고 이럴꼬. 암만 해도 초봉이 저는 따로 있고 시방 저는 남인 것만 같다.
그래, 그래. 나는 정말 초봉이는 시방도 저 넘어 둔뱀이 우리 집에 있다. 맨 먼저 일어나서 시방 몽당 빗자루로 토방을 쓴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짓는다. 안방에서 병주가 사탕을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댄다. 어머니는 여태 자고 있는 개봉이더러 부엌에를 같이 나가지 않는다고 나무라물한다. 짝소리 없던 뜰 아랫방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만에 뚜벅뚜벅 승재의 커다란 몸뚱이가 대문간으로 걸어 나간다. 때르릉 전화가 온다. 몇 번 만에야 이번은 옳게 승재의 음성이다. 나 승재입니다. 나 조봉이에요. 저 무슨 주사 한 꽉만. 네, 시방 곧.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편에서도 역시 그러고 싶은지 잠깐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는다. 삐그덕 대문이 열리면서 승재가 뚜벅뚜벅 들어온다. 얼굴이 마주치고 희죽 웃으면서 고개를 숙인다. 나도 웃으면서 고개를 숙인다. 환상 가운데의 웃음이 현실로 육체로 옮아 방긋이 웃던 조봉이는 문득 옆에서 태수가 잠덫을 하느라고 돌아눕는 바람에 버뜩 정신이 든다. 웃던 웃음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벼랑간 괴로운 고뇌가 쫙 얼굴을 덮는다. 얼마만인지 겨우 조봉이는 마디지게 한숨을 몰아쉬고는 강인의 안색을 단정히 고쳐가지고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 조봉이가 이렇듯 생각이 많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이 아니다. 그는 어제 새벽에도 잠이 깨자 오늘처럼 그러했고 그저께 새벽에도 또 결혼을 하던 이튿날인 그 다음 날부터 줄곧 그래왔었다. 새로운 객관에 무심한 낯가림이던 것이다. 사실 조봉이는 승재를 못 잊어하는 번뇌가 있기는 있으면서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 환경이 불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가지 두 가지 차차로 기쁨이 발견됨을 따라 명랑한 시간이 늘어가고 있다. 하얀 행주치마를 노랑 저고리에 받쳐 입은 남치마 위로 가뿐하게 두르면서 조봉이는 옷 미닫이를 조용히 열고 마루로 나선다. 바깥은 전여름의 맑고도 새뜻한 새벽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 얼굴이 좌악 끼치어 그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조봉이는 반사적으로 가슴에 하나 가득 숨을 들이쉬었다가 호길게 내뿜는다. 이어서 또 한 번, 두 번 신선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동안 밤사이 후덥지근한 방 안에서 텁텁해진 머리와 부자연하게 시달린 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문 앞 행길에서는 장사 찌들이며 행인들의 잡음도 아직 들리지 않고 집은 안팎이 두루 조용하다. 태수도 그대로 자고 있고 식모도 6시가 되어야 부엌으로 나온다. 건넌방에서 형부가 잠이 깨어 국액 담을 베앗으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조봉이가 마루 앞 기둥에 등을 대고 잠깐 생각하는 것 없이 생각에 잠긴 동안 날은 차차로 밝아오다가 삽시간에 아주 훤하니 박는다. 조봉이는 이끌리듯 신발을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밤이 아니고 밝은 새벽. 그러나 인적이 없는 정적의 틈을 타서 홀로 마당을 걷고 화단에 손질도 해주고 하늘도 우러러보고 하는 것이 결혼 이후로 조봉이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세계였다. 할머니 어쩌면. 조봉이는 마당으로 내려서면서 무심코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황홀에 소곤거린다. 그것은 마치 이따가 한낮이 되면 전부 활짝 필 모란 꽃밭의 숱해 많은 꽃망울들과 같다고 할는지. 하늘에는 가는 맑게 개었고 한복판으로 조그만씩 한 엷은 수묵색 구름 방울들이
망울망울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고놈, 봉우리 끝이 제각기 모두 불그레하니 연분홍빛으로 곱게 물들어 있다. 한말로 그저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휴황하고 번화스러운 광경이다. 초봉이는 고개 아픈 줄도 모르고 한참이나 하늘의 모란 꽃망울들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제 밭이 생각이 나서 조르르 화단 앞으로 달려간다. 화단은 그가 혼인하기 전 집을 둘러보러 왔다가 보고서 유념한 대로 혼인한 그 이튿날부터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주워주고 가꾸어주고 했었다. 그러고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손질을 해주고 나는 참이다. 촉촉한 아침 이슬에 젖은 꽃떨기들은 모두 잎과 가지가 세차고 싱싱하다. 백일홍은 두어 놈이나 망울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채송아는 땅바닥을 깔고 누워 분홍, 노랭이, 빨갱이 흰놈 벌써 알쏭달쏭 꽃이 피었다. 아사가오는 매준 줄을 타고 저희끼리 겨룸이나 하는 듯이 고물고물 기어 올라간다. 조봉이는 꽃포기마다 들여다보고 다니면서 밤사이에 인사나 하는 것 같이 웃어 보인다. 그는 사람한테 생소한 정을 먼저 꽃한테다가 들이던 것이다. 조봉이는 화단 옆으로 놓여있는 100개나 되는 빈 화분들을 보고 오늘은 국화 모종을 잊지 말고 꼭 사다 달래야 하겠다고 요량을 하면서 막 돌아서는데 방에서 태수의 음성이 들린다. 여보. 태수는 제법 몇십 년 같이서 늙어온 영감이 마누라를 부르는 것처럼 아주 구성지다. 혼인하던 그날 저녁부터 그랬다. 태수가 조봉이를 이뻐하는 양은 형보더러 말하라면 눈꼴이 씌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는 결혼을 했으니 어디 온천 같은 데로 신혼여행을 갔을 것이지만 만일 여러 날 동안 제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동안 다른 동료가 대신 일을 맡아볼 것이요. 그러노라면 일이 질에 탄로가 나기 쉬울 테라 혼인날 하루만 할 수 없이 겨우 빠지고는 바로 그 이튿날부터 출근을 했다. 지점장도 며칠 쉬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은행일에 짐짓 충실한 체하고 물리쳤다. 그러나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어도 그 대신 신혼의 열흘 동안을 힘 미치는 것 마음을 들여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조봉이와 결혼을 하기는 하더라도 역시 전처럼 술도 먹고 해왕한테도 다니고 또 되도록이면 다른 기생도 오입을 하고 다 이럴 요량을 하기는 했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짓을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다. 술 한잔 먹으러 간 법 없고 행화집도 발을 뚝 끊었다. 은행의 동료들이 붙잡고서 장가턱을 한 잔 뺏어 먹으려고 애를 썼어도 밴들밴들 피해 다녔다. 그래서 동료들이며 술친구들은 결혼이 대수를 버려주었다고 탄식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수는 그저 은행에서 시간만 마치고 나면 곁눈질도 않고 시간이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그래저래 고른 것은 형보다 그는 대수가 술을 먹으러 다니지 않으니 달리 술을 먹을 길이 없고 아주 초울초라다. 그는 전자의 태수가 돈 10,000원을 빼둘러 가지고 도망을 가자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시방도 미운데 또 술을 사주지 않아서 한 가지 더 미운 거리가 생겼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만이라면 형보는 있고 말 수도 있고 그런대로 참을 수도 있고 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태수를 해칠 악심도 생길 기회가 없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형보에게 무서운 자극을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초봉이다. 고 마침으로 오도도 깨물어 먹기 좋게 생긴 것을 갖다가 태수가 딱 차지를 하고는
밤과 아침 저녁으로 가진 재미를 다 보고 하는 것을 형보전은 건탕으로 건넌방 구석에서 처박혀 끙끙 앓아가면서 듣고 보고 하기라니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악형을 당한 것 같았다. 저 묘하게 생긴 쪽에 갈 데 없이 내 것이 될 텐데. 그는 조속으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는다. 저 원수가 얼른 후딱 떼가서 콩밥을 먹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그동안 몇 번째 했는지 모른다. 사실 그는 가만히 앉았으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아니 이따가 저녁 때쯤 태수가 경찰서로 붙잡혀 갈 테고 붙잡혀 가는 날이면 저것은 내 것이 될 테라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하루 한시가 참기는 어려워 가는데 대체 결혼식인들 무사히 치를까 싶던 원수 녀석 태수는 이내 멀쩡하고 붙잡혀가는 기맥이 없다. 만일 이대로 밀려나가다가는 두석 달이 걸릴지 반년이나 1년이 더 걸릴지 누가 알며 하니 그러다가는 형보전은 애가 밭아 죽든지 급상안이 나서 죽든지 하고 말 것이다. 안 될 말이다. 형보는 마침내 어제 그저께부터 땅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전짜리 엽서 한 장이면 족하다. 은행으로든지 백석이나 다른 여러 곳 중 어디든지 사분이 이만하고 이만저만하니 조사를 해보아라. 이렇게 엽서에다가 써서 집어넣으면 그만이다. 태수제야 아무 때 당해도 한 번 당하고 말지만 켰속이 되어먹은 것 그러니 내일 당해도 그만이요. 모레 당해도 그만이요. 1년이나 이태 더 끌다가 당해도 매일반인 것이다. 하기야 태수가 노상 입버릇같이 죽어버리면 고만이지 하고 했으니까 정말 자살이라도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자살을 하기만 하면야 붙잡혀가서 콩밥이나 좀 먹고는 몇 해 후에 도로 나와가지고는 제 계집을 빼앗아 갔느니 어쨌느니 하는 말썽을 씹히지 않을 것임에 2다리 쭉 뻗고 조봉이를 데리고 살 수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섣불리 밀고지를 했다가는 일이 벼랑간에 뒤집혀가지고 이놈이 어마지도 책상머리에 앉았던 채 바로 수갑을 차게 할 혐의가 없지 않으니 이를 그저 어떻게 묘하게 제가 먼저 눈치를 채고서 얼른 자살을 해버릴 여유가 있도록 서서히 저절로 달로가 나야만 1000냥짜리다. 그런데 그놈 1000냥짜리를 꼭지가 물러 저절로 떨어지기를 입만 떡 벌리고 기다리잔즉 이건 마구 애가 말라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그렇다면은 밀고를 하기는 해도 일이 한꺼번에 와락 튕겨지지를 않고 수근수근 하는 동안에 제가 눈치를 채도록 그렇게 어떻게 농간을 부리는 재주가 없을까. 어제로 그저께로 형보의 골똘히 궁리하고 있는 게 이것이다. 태수는 형보의 그러한 험한 보장이야 물론 알고 있을 턱이 없다. 그는 가끔 무서운 꿈은 꾸어도 깨고 나면 종시명랑하고 유쾌하다. 오늘 아침에는 그는 자리 속에서 잠이 애벌만 깨어 눈이 실실 감기는 것을 조봉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고 싶어서 여보 하고 영감처럼 그렇게 구수하게 부르던 것이다. 조봉이는 대답을 하고 신발을 끌면서 올라와서 방으로 들어선다. 바깥은 훤해도 방 안은 아직 어스름푸레하다. 태수는 눈을 쥐어뜯고 조봉이를 올려다보면서 해벌시 묻는다. 조봉이는 아직도 수줍음이 가시지 않아서 태수와 얼굴이 마주치면 부끄럼을 타느라고 웃기 먼저 하면서 고개를 돌린다. 태수도 웃고 조봉이도 웃고 이렇게 하고 나면 태수는 볼 일은 만족히 끝난다. 눈앞에 조봉이가 보였고 웃어주었고 그래서 태수 저도 웃었고. 몇 시지?
5시 반. 밥지요? 아직. 헤헤. 조봉이는 벌써 열흘째나 두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속으니까 인제는 길이 들어서 아주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참 여보. 조봉이가 막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태수가 전에 없이 기나게 불러놓더니 그런데 저 거시기 한 1,000원은 있어야겠지. 태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조봉이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뚜릿뚜릿한다. 아따 저 아버지 저 장사하실 것 말이야. 조봉이는 빌어서 알아듣기는 했으나 그냥 웃기만 한다. 그는 애초에 이를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태수가 그것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면서 이따가 저녁을 먹는다는 것을 증량하지 않듯이 별반 괴념을 안고 있었던 참이다. 일로를 와서 좀 앉아요. 생각났던 길에 그거 상이나 하게. 태수는 머리맡에 있는 담뱃곽을 집어다가 비워 물면서 베갯머리께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 조봉이는 시키는 대로 가서 앉고 태수는 그의 무릎에다가 발을 들어 얹는다. 한 1,000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꼬? 모자랄까? 글쎄, 글쎄라니 우리 둘이서 상의를 해야지. 그래도 조봉이는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같이서 말을 하기가 막상 거북했다. 당초에 그러한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그랬대서 저편이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얼른 내달아 공이야 바치야 하는 건 새삼스럽게 제 몸뚱어리를 놓고서 흥정을 하는 것 같이나 불쾌한 생각이 들던 것이다. 또 1,000원이라고는 하지만 1,000원이라는 액수가 조봉이한테는 막연한 숫자라 그놈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전에 듣잔즉 몇천 원을 대주겠다고 했다면서 태수는 지금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여보 처음에는 몇천 원이라고 했다더니 이렇게 따지자니 그야말로 몸값 흥정의 상지가 될 판이다. 그러니 내가 그 일에 말창견을 않는다고 대주자던 돈을 안 대줄 이치도 없는 것. 나는 모른 채 하고 말려니 굳이 상의를 하고 싶으면 아버지와 둘이서 1,000원이고 혹은 몇천 원이고 좋도록 규정을 내겠지. 이렇대서 조봉이 저는 빠져버리자는 것이다. 태수는 처음 혼인말을 건넬 때야 공중 그저 그놈의 혹하기나 하라고 장사미천을 얼마간 대줌하고 했던 것이나 인제 문득 생각하니 그놈 거짓말을 정말로 둘러놓아도 해롭자는 노릇일 것 같았다. 첫째 기왕 남의 돈에 손을 대어 일을 저지른 바에야 돈이야 한 1,000원 더 집어낸다더라도 결국 일반일 바이면 다른 일이나 뒤를 깨끗이 해두는 게 사내 자식다운 활렵이니 함직한 노릇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죽으면 제가 죽는 날 불행히 초봉이를 데리고 같이 죽지 못하더라도 초봉이는 그 끈으로 저의 부친을 의지삼아 그다지 몹쓸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니 그도 함직한 노릇이다. 그런데 또 보아라. 그 말을 꺼내놓으니 초봉이가 사양은 하면서도 저렇게 은근히 좋아하지를 않느냔 말이다. 초봉이를 즐겁게 해줌은 바로 내 즐거움이거든. 이날에 1,000원은 말고 10,000원도 헐타. 10,000원이라도 내게는 종이 조각 하나. 10,000원은 말고 100,000원을 먹었은들 어느 누가 시체를 감히 벌할 자가 있느냐. 쾌하다. 시원타. 오냐 수일간 기회를 보아서 몇천 원이고. 이것은 물론 일이 뒤집히는 마당이면 정주사의 장사미천도 태수가 되어준 것이 탄로가 날 것이고 따라서 도로 다 뺏기게 될 것이지만 태수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가 뭐야. 우리 둘이서 얘기를 하자구.
태수는 조봉이의 무릎을 잡아 흔들면서 조른다. 응, 그래야 할 거 아냐. 전 모르겠어요. 조봉이는 그만해두고 일어서서 뒷걸음질을 친다. 응?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하고 상의해보세요. 아, 아버지여구. 그건 나도 알지만 말이야. 그럼 됐지요, 뭐. 그래도 우리 아씨한테 한번 상의는 해야지. 헤헤. 몰라요. 아씨란 말에 질겁해서 조봉이는 얼굴이 빨개진다. 하하하. 그럼 아씨 아닌가? 몰라요. 난 나갈 테예요. 조봉이는 뒤로 미닫이를 열고 나가려다가 오늘은 국화모종 꼭 싸가지고 오세요. 국화모종? 그래, 그래. 오늘은 꼭 싸가지고 올게. 5포기만. 겨우 한 여남은 포기 사다가 심지. 화분이 5개뿐인걸. 화분도 사지. 척척 대답은 하면서도 태수는 너는 누구더러 보라고 국화를 심지 않느냐고 아무 내평도 모르고서 어린아이처럼 좋아만 하는 조봉이가 측은하여 다시금 얼굴이 치여다 보였다. 조봉이가 부엌으로 내려간 뒤에 건넌방에서 형보가 잠이 깨었다는 통기를 하듯 쿡해 담을 베었더니 고주사 기침하셨나?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일상 하는 짓이라 태수는 어, 하고 궁상맞게 대답을 한다. 형보는 속으로 어디 이 녀석을 오늘은 좀 위협이라도 슬그머니 해주리라고 벼르면서 육가다 자락을 펄럭이면서 안방으로 건너온다. 부엌에서 형보의 음성을 듣던 초봉이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오싹한다. 초봉이는 형보가 처음부터 섬뜩하더니 끝끝내 그가 싫고 마치 커다란 구렁이라도 한 마리 건넌방에 가 서리고 있는 것만 같아 시시로 무서운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저를 타이르고 물론 겉으로는 흔연 대접을 해왔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무서움이 더하면 더했지 가시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조봉이가 형보의 음흉한 속내를 눈치챘거나 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그의 외양이 그 중에도 퀭한 눈망울이 너무도 무서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태수는 회회 감기는 자줏빛 명주 전해를 걸친 채 발을 내뻗어 불끈 기지개를 켠다. 형보는 물향내와 살냄새가 한데 섞여 취할 듯 이상스럽게 물큰한 규방의 냄새에 코를 사냥개처럼 벌싱거리면서 너푼 들어앉는다. 그는 이 냄새를 매일 아침같이 맡곤 하는데 그러노라면 조봉이의 몸뚱이가 연상이 되고 하여 그 흥분이 괴로우면서도 맛이 있었다. 그는 그래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더라도 아침이면 많이 문을 여닫아 그 냄새가 빠져버리기 전에 안방으로 건너오곤 한다. 나는 어제 저녁에 신흥동 갔다 왔다. 제기. 그러느라고 새벽에 들어왔네 그려. 망할 것. 왜 망할 것이야. 너희끼리 하도 지랄을 하고 그러니 어디 견딜 수가 있다냐. 늑도 점도 아는 놈이 건넌방에 가 처박혀서. 그러면 돈 안 들고 좋았지. 하하하. 내끼. 하하하. 하하 그거 참. 그러나 저러나가 내 여복의 태수. 형보는 부자연하다 할 만큼 농담하던 것을 쉽게 거두고서 점잖스럽게 기색을 고쳐갔는다. 태수는 무언고하고 형보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을 기다린다. 형보는 천천히 담배를 피워물고는 제법 소곤소곤 그리고 다정하게 다 이건 조용한 틈이길래 하는 말이네마는 대체 자네는 어쩔 새 모르다가 이렇게 태평세월인가? 응? 무엇이? 태수는 첫마디에 알아듣고도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방정맞게 식전마수에 재수 없이 그따위 소리를 꺼낼까 보냐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래 짐짓 못 알아들은 채 하던 것이다. 못 알아들어? 저 거시기 소소. 응, 할 수 있나? 태수는 성가신 듯 씹어뱉는다. 할 수 있나라께. 그래.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앉아서 일을 당할 테란 말인가. 그 일을 그 흉한. 당하긴 왜 당해. 괜찮아. 일 없어. 일 없다. 안 당한다. 형부는 가볍게 놀란 제 기색을 얼른 가누면서 아니 그러면 혹시 어떻게 모면할 돌이라도 차려놨나? 그렇다면야 여북 좋겠나? 그래 어떻게 무슨 묘책이나 있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태수는 심정이 상하고 귀찮아서 말대꾸가 아무렇게나 나가고 흥이 없던 것인데 그것이 속을 모르는 형부가 보기에는 태수가 어느 구석인지 딱 믿는 데가 있어 안심을 하고서 아무 걱정을 않는 걸로만 보이던 것이다. 분명 무슨 도리가 있는 눈치다. 대체 그렇다면 요 녀석이 어디를 가서 무슨 꿍꿍이 속을 부렸기에, 응? 옳지 오라. 그랬기가 십상이겠군. 형부는 속으로 가만히 무릎을 쳤다. 그는 퍼뜩 탑삭불이 함창목 내 안악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태수와 관계가 이만저만찮이 깊었던 것이며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형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지라 제 품 안에서 놀던 태수를 제가 서둘러서 그처럼 장가까지 들여줄 호기가 있는 계집이거두면 제 돈 몇천 원을 장 내놓아 애물의 위급을 감장시켜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형부는 예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 제 일이 그만 낭패라. 그런 것을 모르고서 해막만 하고 있었다니 그럴 때라고는 없다. 그러나 그는 짐짓 무얼 알아맞히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갸웃 한참이나 앉았다가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말고서 이 얘기를 까놓고 하게 그려. 응? 궁금해 죽겠구먼서도. 무얼 그래. 다급하면 죽어버리는 것도 다 수가 아닌가. 쥐 잡는 약이 없나? 잠자는 약이 없나? 강물도 깊숙해서 좋고 절뚝도 선선해서 좋고. 지랄 마라. 자살도 다 할 사람이 있지. 자넨 못하네. 당하면 못하리. 그럴 테면 세상에 누런 옷 입고 쇠사슬 차고 똥통 둘러매고서 진역살이 할 놈 없게. 다 자살도 제마다 못하길래 그 고생 그 장피당해 가면서 징역을 살고 있지. 듣기 싫어. 태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눕는다. 그는 형부가 말하는 대로 제가 방금 누렁옷을 입고 쇠사슬을 차고 똥통을 둘러매고 진역살이를 하고 있는 꼴이 감옥의 붉은 벽돌담을 배경으로 눈앞에 선연히 보이던 것이다. 형부는 의심이 풀리지 않은 채 더 물어보지는 못하고 속으로 저 혼자만 궁리가 깊어간다. 태수는 조반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은행에 출근을 했다. 그러나 아침에 형부가 짓거리던 소리가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것이 마치 식전 마수에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꺼림직했다. 그래서 온종일 마음이 좋지 않아 근래 없이 이마를 찌푸리고 겨우 시간을 채웠는데 4시가 다 되어 2분밖에 남지 않았을 무렵에 농산흥업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농산흥업회사라면 태수가 위조한 소절수로 예금을 축내주고 있는 그 3군데 중에 한 군데이다. 농산흥업회사에서 당적에 있는 사람을 대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급사가 말하는 소리에 태수는 반사적으로 흠짓 놀랐다. 피는 한꺼번에 심장으로 쏟쳐들고 얼굴은 양초빛같이 헬스, 등과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태수의 의사와는 독립하여
다만 근육의 반사일 따름이오. 기어코 오늘이 왔나? 당연한 것을 기다리고 있던 양으로 이렇게 생각이라고 할는지 각오라고 할는지 마음은 다 뿍 씹으듬했다. 그런 만큼 머릿속은 유리같이 맑고 뛰던 가슴이 이내에 가라앉았다. 나를 찾아. 우정 장부를 걷어치우던 손을 멈추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혼잣말로 씹어본다. 음성은 약간 목이 갈라지는 것 같으나 그다지 유표하지 않다. 나를 찾더냐? 당자길 찾더냐? 당자길 대달래요. 에이 성가셔. 시간도 다 됐는데 왜 그린다던? 모르겠어요. 거저 내달라구만. 가만 있자. 태수는 춤춤하면서 시계가 4시를 지나버리기를 기다려 급사더러 수통에 냉수를 길어오라고 쫓아버리고는 전화통을 집어든다. 네. 하는 대답을 따라 저편에서 여기는 흥업회사인데요. 지금 우리 당자에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서요. 하는 게 절박한 힐난이 아니고 정중한 상이다. 태수는 속으로 역시 그렇겠지야 하고 생각하면서 음성을 낮추어 네. 아, 그러세요. 에이 또. 당자에는 시간이 다 돼서 나가고 없는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웬만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 네, 그래도 괜찮지만 그럼 지점장도 나가셨나요? 네. 아, 그럼 내일 다시 걸겠습니다. 뭐 별일이 없겠지만 조금 미심한 데가 있어서요. 전화 끊는 소리를 듣고 태수도 신호를 울리고서 돌아서려니까 마침 맞게 급사가 냉수를 가져와 준다. 태수는 냉수 한 곱불을 맛있게 다 들이켰다. 그러고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다. 생각이란 다른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가서 일을 차릴 계획이다. 시방 나가면서 쥐 잡는 약을 하나만 사고 그리고 전처럼 과실과 과자를 사서 들고 흔연히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서는 조봉이가 웃으면서 맞아준다. 오후를 조봉이를 데리고 재미있게 놀고 저녁 후에는 잠깐 나온다. 행완의 집을 다녀서 김씨를 찾아간다. 요행 답삭부리가 없거들랑 2시간 구애를 풀어도 좋다. 그렇다. 신정이 구정만 못한다더니 역시 구정이 그리기는 한 것인가 보다. 오라,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그리하는 게 좋겠지. 만약 답사뿌리가 있으면 그야 할 수 없지. 그저 혼인한 뒤에 처음이니까 수인사 겸 들른 채 하고 돌아오지. 빌어먹을 것. 그 여편네까지 행화까지 다 데리고 조봉이와 넷이서 죽었으면 십상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동쾌는 할 테지만 괜한 욕심이고. 김씨한테 들렀다가 돌아오면서는 정종을 맛 좋은 놈을 한 병 사서 들고 집으로 온다. 조봉이더러는 안주를 장만하라고 시키고 그동안에 소절수를 농간하던 도장과 소절 수첩을 없애버린다. 없애나만 한 것이지만 기왕이니. 그러고 나서 안주가 되거들랑 조봉이를 술상머리에 앉혀놓고 한 잔 마신다. 조봉이도 먹인다. 12시까지만 그렇게 놀다가 자리에 눕는다. 3시만 되거든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서 비로소 조봉이를 일으켜 앉히고 실토정 이야기를 죄다 한다. 그러고 나서 같이 죽자고 한다. 조봉이가 싫다고 하면 그러고들랑 내 속을 보느라고 그랬다고 웃으면서 안심을 시켜서 잠이 들게 하지. 잠이 들거든 무어 허리띠 같은 것으로. 가만히 있자. 영감님 장사미천을 마련해주지 못했지. 좀 안 됐다. 돈 1,000원이나 빼내서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이 났어도 좋았지. 그러나 뭐 인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다 됐나? 아뿔싸.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나는 도적놈이요 못된 놈이요
그러고도 불효한 자식. 태수는 마침내 생각지 못했던 회심에 다들려 후유 길게 한숨을 내쉰다. 쥐 잡는 약을 사서 포켓 속에 건사를 하고도 태수는 그런 것은 남의 일같이 전연스럽게 과실바구니와 과자 꾸러미를 양편솔에다 갈라들고 허둥허둥 집으로 달려든다. 여보, 그는 대문 문턱을 넘어서기가 바쁘게 조봉이를 부르면서 얼굴에는 웃음을 하나 가득 흩뜨린다. 결코 오늘의 최후를 짐짓 무관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 절로 그래지는 것이다. 조봉이는 맛집 마당에서 화분들을 버려놓고 흙을 장만하느라고 손에 어린아이같이 흙칠을 하고 있다. 형부도 옆에서 조봉이와 같이 흙을 주무르느라고 끙끙하고 있다. 조봉이는 발딱 일어나서 웃으면서 태수가 들고 온 과실 바구니와 과자 꾸러미를 받는다. 고주사, 오늘은 좀 늦으셨네 그려. 장주사 수고하네 그려. 태수는 무릎이 어깨까지 올라오게 쪽을 들이고 앉아있는 형부를 들여다본다. 수고랄 게 있나. 거 아주머니가 고운 손에다가 흙을 묻히고 그러시길래 내가 보기에 민망해서 지금. 그럼 나도 해야지. 태수는 발을 걷으면서 조봉이를 돌려다보고 벙긋 웃는다. 조봉이는 손에 받았던 것을 마루에 가져다 놓고 도로 내려오다가 겨우 국화모종을 안 사가지고 온 것을 깨우치고서 흙이 데레데레 묻은 조그만 손을 태수한테로 내민다. 국화모종. 부싸. 태수는 무릎을 딱 치면서 혀를 날름날름한다. 그는 그런 중에도 시방 제 앞에다가 내미는 조봉이의 손이 흙이 묻은 것까지도 어떻게나 이쁜지 형부만 없는 데라면 꼭 잡아다가 조물조물 주물러주고 싶었다. 깜빡 잊었어. 어떡하나? 차라리 내한테 시키시지. 형부가 저도 빠질세라고 한몫 거들고 나선다. 그 사람은 그런 심부름시켜야 개울 건너다가 잊어버린답니다. 그럼 아재가 내일 오시는 길에 사다 주세요. 아재란 건 물론 형보더러 하는 말인데 태수가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던 것이다. 아냐, 내일은 꼭 있잖고서 사가지고 올게. 허허허. 태수는 말을 하다가 그만 껄껄 웃어버린다. 그러나 아무도 웃는 속을 몰랐고 형부가 농담을 하는 채 정직에 효도하려고 드네. 내 끼 망할 것. 너무 그러지들 말게. 자네들이 너무 정분이 좋은 걸 보면 나는 괜히 심정이 나곤 하대. 아재도 살림하시지요. 돈도 없구니와 여편네가 있나요 어디. 행화. 행화? 하하하하. 조봉이는 형부가 과히 웃어쌌는 것이 혹시 무슨 실수된 말을 했나 싶어 귀밑이 빨개진다. 태수는 형부와 마주보지 않으려고 슬쩍 돌아선다. 그때 마침 답삭불이 함찬목네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대문 안으로 깨아웃이 들여다보면서 마당으로 들어선다. 오, 너 왔니? 태수가 김씨가 저를 부르러 보냈겠지 하고 짐작을 하고 그렇다면 막상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계집아이는 태수와 초봉이더러 인사를 하고 나서 고주사 날이 저녁 잡숫고 잠깐 다녀가시란다고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정가를 한다. 오냐, 잠복나리가 그리시던. 네. 계집아이는 김씨가 시킨 간음이 있는지라 그대로 대답을 한다. 그래서 조봉이는 그저 그런가 보다고 심상히 여기고 말았을 뿐이지 깊이 유념도 하지 않았다. 실상 또 태수와 계집아이가 그렇게 꾸며대지를 않았더라도 조봉이는 그저 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오라는 것이겠지 했을 것이지 그 이상 달리 새김질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럴 내력이 없었다. 그러나 형부는 그렇질 않았다.
그는 오늘 저녁에 김 씨가 분명코 태수가 돈 번포낸 그 조건에 대해서 앞일 수습을 상의할 것이고 혹은 벌써 그동안에 돈 준비가 다 되어서 몇천 원 작 태수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까 아침에 태수가 수상한 눈치를 보이던 일을 미루어 보더라도 역시 그게 틀림없으리라고 달리는 더 의심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믿을 건 없으니 각 질러버려라. 형부는 마침내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7시가 조금 지나서 형부는 저녁을 먹던 길로 볼 일이 있다고 휙 나가더니 8시가 못 되어 도로 들어왔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태수가 조봉이와 같이 죽은 길을 틀어놓고 일변 먹어가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니 오라고 청을 하거나 말거나 안방으로 덤벙 들어앉아 저도 한몫 끼었을 판이었다. 그러나 전에 없이 얼굴빛이 해쓱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고 건넌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불을 끄고 누워버렸다. 태수는 저녁을 먹으면서 초봉이더러 싸전집에 잠깐 둘러보고 마침 또 서울서 친한 친구가 왔으니까 나갔던 길에 찾아보고 올 텐데 그러자면 자정이 지날지도 모르겠은즉 기다리지 말고 일찌감치 먼저 자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저녁 후에는 전대로 한참 재미나게 놀다가 9시가 되는 것을 보고浴衣를 입은 채 계단을 끌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면서 그는 저녁 먹을 때 초봉이더러 이르던 말을 더 이르기를 잊지 않았다. 행화는 마침 노름에 불려나가고 집에 있지 않았다. 태수는 그것이 도리어 잘 되었다 싶었지 섭섭한 줄은 몰랐다. 그는 기다리고 있을 김 씨의 무르익은 애무가 차라리 마음 급했다. 답삭불이 함창복네 집까지 와서 우선 가게를 살펴보았다. 빈지를 죄다 잠갔고 빈지 틈바구니로 들여다보아도 깜깜하니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이만하면 가게방에도 답삭불이 함창봉이 있지 않은 것은 알조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나니까 그제야 저 하던 것이 우스웠다. 왜 내가 이렇게 뒤를 냈고 다 오죽 잘 알고서 데리러 보냈을까 봐서. 그렇기는 하면서도 웬일인지 모르게 전처럼 마음이 턱 놓이지를 않고 어느 한 구석이 서먹서먹해지는 듯 싶은 것을 어찌하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안대문께로 들어가서 지쳐든 대문을 밀고 들어서서도 아저씨 주무세요? 하고 짐짓 기척을 내보았다. 김 씨는 태수의 기척이 들리기가 무섭게 앞미더지를 드르륵 열고 연두빛 천회를 걸친 윗도리를 내놓으면서 말은 없고 웃기만 한다. 태수는 그의 하고 있는 맵시가 작년 초가을 맨 처음 그날 밤과 꼭 같다고 잠옷 회포가 있어 하면서 성큼 방으로 들어선다. 김 씨는 이내 웃으면서 옆에 와서 앉으라고 요 바닥을 도닥도닥 가리킨다. 태수는 그리로 가서 덜 숭얼숭얼한 종아리를 드러내놓고 벌씬 주저앉는다. 그는 새삼스러운 긴장과 아울러 이물없기 큰 마누라한테 온 것 같이나 마음이 놓임을 스스로 느꼈다. 눈치 빠른 계집아이가 건넌방에서 나오더니 대문을 잠그고 태수의 계단을 치워버린다. 그래, 새로 장가간 재미 좋더냐? 김 씨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태수의 빙그레 웃고 있는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애기 어르듯 한다. 인전 장가를 갔으니까 어른인데 그래도 이랬나 저랬나 해. 아이고 요것. 김 씨는 손가락으로 태수의 볼때기를 잡아 살살 흔들다가 그대로 끌어다가는 기왕이니 한바탕 깡 물어대고 싶은 것을 차마 아직 참던 것이다. 장갈 들더니 재롱 들었구나. 헤헤.
얼굴이 많이 상했다. 젊은 것들 장갈 들여주면 이래서 걱정이야. 그렇지만 너무 그리지 마라. 몸에 해로니까. 보약이나 좀 지어주던가. 오냐, 날새 내가 지어 보내주마.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한다. 그 애가 원 그렇게도 이쁘더냐? 응, 하하하, 그것이야. 그렇지만 너 오늘 저녁은 내 거다. 약속 알겠지? 한 달에 2번은 내한테 오기로 한 거. 응. 그렇지만 12시까지요. 이건 누가 쫓겨가더냐? 그런데 참, 오늘 저녁에 답삭부리가 없을 줄은 어떻게 미리 알고서. 태수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장 놓이지를 않던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이 그년 생일이라나. 그러니까 연희 때도 아니고 갈 건 빤하잖아. 그래 나도 늦기 전에 미리서 다 요령을. 그런 걸 글쎄 난 미심쩍어서 가게를 다 들여다봤지. 헤헤헤. 그런 걱정을 랑 말고서 맘 놓고 다녀요. 내가 오죽 알아서 할까 봐. 답삭부리 함참봉은 불도 켜지 못하고 가게방에 웅숭그리고 누워서 지리한 시간을 기다린다. 작은 집에서 10시에 나왔으니 아마 11시는 되었을 직한데 종시 시계 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정승맞은 짓을 하고 있느니라 싶어서 우습기도 했다. 그러나 일변 겁이 나기도 했다. 가만히 발을 뻗쳐본다. 머리맡에 두었던 큼직한 다듬이 방망이가 손에 잡힌다. 조금 마음이 든든해진다. 답삭부리 함참봉은 아까 저녁 때 7시가 막 지났을 무렵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었다. 항용 거저쌀을 보내달라는 전화겠거니 하여 네 하고 무심히 대답을 하는데 저편에서는 딱 빨아진 음성으로 이상스럽게 다지듯이 여보시오? 함창봉이신가요? 네, 확실히 함창봉이시지요? 글쎄 그렇단 밖에요. 누이십니까? 네, 내가 누구랄 건 아실 건 없습니다. 또 성명을 대드려도 모르실 게고. 그렇지만 나는 한참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한참봉은 겉목소리로 대답하면서 눈을 끄먹끄먹한다. 그는 선뜻 돈을 어디로 가져오라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몰라도 협박 전화치고는 이렇게 음성이 공손할 리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저편에서 목을 가다듬더니 다름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에 큰 재앙이 한 가지 한참봉댁에 생기게 된 것을 알려 드리려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재앙? 쉿, 떠들지 말고 자세히 들으십시오. 아뿔싸, 지금 가게에 누구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맘 놓고서 이야기를 하지요. 한데 한참봉 오늘 저녁에 작은 댁에 가시겠다지요? 네, 답삭부리 한참봉은 깡총 뛴다. 그렇게 놀랄 건 없습니다. 없고, 이따가 저녁을 자시고 나서 가게를 들인 뒤에 자세히 들으십시오. 아주 천연덕스럽게 작은 댁으로 일단 가신단 말이지요. 댁의 하인이나 부인한테라건 말로든지 작은 댁에 꼭 가시는 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대답이 아니라 바로 신음소리다. 그래, 그렇게 작은 댁으로 가셨다가 말씀이시지요. 11시쯤 되거들랑 어딜 좀 댕겨 오시겠다고 하고서 도로 큰 댁으로 오십시오. 오실 때 미리서 가게에 빈지문 하나를 안으로다가 걸지 말고서 고리를 벗겨놨다가는 글러로 들어오시든지 혹은 안열말로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든지 아무도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살끔 들어와서는 그 다음엔 가만가만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서. 그래서요? 답삭부리 한참봉은 어느 결에 다뿌 긴장이 되어가지고 성미급하게 재촉을 한다. 네, 그래 그렇게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가설랑은 거저 두말 없이 거저 안방문을 열어 제치십시오. 그러면 다 아실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글쎄 더 묻지 마십시오. 더는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려거든 해보시고 또 내 말이 고지 듣지 않거들랑 고만 두시는 게고. 그러나 종차 후엘랑은 마십시오. 글쎄 여보시오. 여러 말씀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치도 무슨 이해상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참 어찌 생각 마십시오.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저편은 전환을 끊어버린다. 답삭부리 한참봉은 비로소 정신이 들기는 했으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멀거니 전화통에다가 매달린 채 돌아설 줄은 모른다. 이것은 형부가 정거장 앞에 있는 자동 전화를 이용한 것임은 물론이다. 형부는 흔히 신문에서 보는 셋서방과 계집이 본서방에게 들키는 현장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빼앗는 경우와 같은 요행수를 오늘 밤 일의 결과에다가 기대를 했었다. 그리고 아울러 태수가 제 집을 비워두는 시간을 넉넉히 이용하여 사전에 우선 조봉이를 조처해둘 유량이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태수가 김씨를 찾아가서 그 몇천 원의 돈을 받으리라는 조저녁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늦이기 11시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 저녁의 일은 가령 허사가 되더라도 태수를 법망에 얽어 넣을 방법이 얼마든지 종차로 있으니까 믿질 게 없지만 혹시 뜻대로 일이 되어서 태수가 죽기만 한다면 미상불 형부한테는 호박이 절로 떨어지는 판이었다. 답사뿌리 한참봉은 이윽고 수화기를 걸고 신호를 울린 뒤에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도무지 맹랑해서 어떻다고 이럴 데가 없고 허황한 풍으로는 누구의 장난 같았다. 그러나 장난치고는 너무나 심한 장난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그러한 장난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분명코 장난은 아니고. 그러면 작은 여편네가 어떤 놈하고 배가 맞아서 오늘 저녁에 나를 따돌리려고 꾸며낸 흉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뒤미쳐 들었다. 이런 경우에 만만한 건 남의 첩인지 미상불 그럼직하기는 했다. 그러나 실상인즉 작은 집에서는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제 동무들까지 며칠 정에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어 밤새도록 놀아젖힐 채비를 차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까지 벌써 3번째나 어멈을 내려보내서 제발 오늘은 가게를 일찍 들이고 올라오시라고 기별을 했는데야. 그러니 혹시 여느 때라면 몰라도 오늘 저녁 일로는 작은 집에다가 그러한 치의를 할 계제가 되지 못하고 그 끝에 자연한 순서로 근대 김씨에게 의심이 갈 것이지만 혹은 평소에 너무 믿음이 돋아왔던 탓인지 아직은 미처 그의 생각은 나지는 않고 그러면은 무엇이란 말이냐고 고개를 두룩 깨웃거리나 동의 종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른 체하고 말자니 꺼림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게 어떤 놈이길래 원 어떻게 해서 내 집안 사정이랄지 또 더구나 오늘 밤에 작은 집에를 간다는 것은 나 혼자만 염량을 하고 있는 터인데 그것을 제가 알아내느냔 말이다. 귀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역력히 알아맞히지 못할 것이다. 귀신.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의 장난 같기도 했다. 하다고 생각을 하니 벼랑간 몸이 으시시하면서 뒤가 돌려다 보았다. 그러나 실상 장성센 사람이면 흔히 그러하듯이 답삭부리 한참봉도 젊어서 이래로 귀신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그래서 남들이 귀신을 보았네, 귀신이 뭐 어쨌네 하는 소리를 시뻐하고 고지 듣지 않던 사람이다. 오늘 일도 귀신의 자키로 돌리지 않았다. 에잉, 어떤 미친놈이 미친 개소리를 씌월거린 걸 가지고서. 그는 하다못해 화풀이 받을 사람도 없는 역정을 내떨면서 인제는 그따위 허황한 소리는 생각도 않는다고 고개를 내온들고 발을 쿵쿵 굴렀다. 그러나 그는 제정신 말짱해 가지고서 그 괴상한 전화에 최면에 본세 있게 걸려들고 말았다. 우선 8시쯤 되어서 가게를 들일 적에 마치 무엇한테 쉬인 것처럼 빈지문 고리 하나를 벗겨 놓았으니 가게를 들이고 동괴짝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벽장에다가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대문을 잘 신칙하라고 김씨더러 이르고 한 뒤에 내키지 않은 대로 작은 집으로 갔다. 작은 집에서는 은근한 젊은 계집들로 많이 모이고 잔치도 걸어서 이를테면 꽃밭에 들어앉은 매기로 돼 도무지 흥도 나지 않고 술도 맛이 없고 재앙이라고 전화로 들리던 쨍쨍하던 딱 바라진 그 음성에만 정신이 쏠렸다. 10시도 못 되어 그는 조바심이 나서 자리를 일어섰다. 11시라고 했지만 차라리 미리서 가서 숨어 들어앉아 기다리자던 것이다. 작은 집은 물론이고 취한 계집들이 모두 붙잡는 것을 쓰레까지 갔다가 12시에 돌아오마고 그리고 문득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요새 미친 개가 퍼져서 조심이 된다고 둘러대고는 다듬이 방망이 하나를 손에 쥐고 나섰다. 첫째 몸이 허전했고 겸하여 만약 거동이고 눈치고 수상한 놈이 어리끄리든지 하거든 우선 어깨 쭉 찌고 엉치고 한 대 갈겨놓고 볼짝정이던 것이다. 그는 혹시 누구한테 뛸까 하여 조심조심 큰 집으로 내려와서 집 바깥을 휙 한 바퀴 둘러보았다. 대문은 잠겼고 안에서도 아무 기척이 없고 집 바깥으로는 별반 수상한 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우선 안심을 하고는 가게 앞으로 돌아 나와서 고리를 벗겨둔 빈지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방금 무엇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간이 콩만했다. 겨우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기다시피 가게방으로 들어가서 앉고 나니 어쩐지 한숨이 내쉬어졌다. 그러고는 시방 눈을 끄먹끄먹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다. 갑삭부리 한 참봉은 음풍이 도는 듯 텅 빈 가게 깜깜 어둠 방에서 더듬는 손에 방망이가 잡히는 것이 조금 든든하기는 했으나 시방 자꾸만 더해가는 불안과 공포와 초조한 마음은 고만 것으로는 가실 수가 없었다. 곤란한 것은 마음뿐이 아니다. 방이 추운 것은 아니지만 그만해도 벌써 50객인데 까는 요도 없이 맹구들 바닥에 가서 누워있자니 뼈가 배기고 장 기운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다. 시계는 밉살머리스럽게도 칠 줄은 모르고서 똑뚝뚝 딱 한껏 늦장을 부린다. 눈을 암만 크게 떠야 보이는 것은 없고 땅속 같은 어둠뿐이다. 이런 때는 담배라도 한 대 피웠으면 좋겠는데 성냥을 그으면 불빛이 셀 테니 그도 못한다. 먹고 싶은 담배도 맘대로 못 먹는 것을 생각하면 슬며시 부화가 난다. 이놈 어쨌든지 도적놈이기만 해봐라. 이놈을. 담배 못 피운 화풀이까지 할 작정으로 벌러댄다. 그러나 떼어놓고 도적이려니 해본 것이나 암만 해도 도적놈은 아닌 것 같다. 가령 도적이 들기로 한다면 가게로 들 것이지 안방이 무슨 상관이며 하기야 안방에도 마누라의 폐물이며 돈양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안방을 앉아서 지키랄 것이지 생판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설랑은 11점에 안방문을 열어젖히라니 이건 바로 셋서방을 잡는 수작이란 말인가. 셋서방? 셋서방? 원, 그게 어디 당한 소리라고.
그는 비로소 아나 김씨에게로 그러한 치의가 가는 것을 그만 펄쩍 뛰면서 당치도 않다고 얼른 생각을 돌린다. 그는 그만큼 안악을 믿어왔고 따라서 그러한 의심이 나는 것만도 몸이 떨리게 무서웠다. 그러나 생각을 말자면서도 생각은 자꾸만 그리로 쏠린다. 늙은 남편, 접살림, 젊은 아나, 새서방. 과연 어째서 지금이야 생각해냈는가 싶게 근리하다. 그래도 솔마니 원. 제일 근리한 짐작인데 그러나 제일 싫고 제일 상서롭지 않은 일이라서 부득부득 아니라고 하고 싶어 애를 쓴다. 설마 우리 여pon네가 천하의 계집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 여편네만은 없을 테라는 것이다. 오라 그저 말이 재앙이라고 하지를 않았나. 재앙. 그렇다면 어떤 놈이 혹시 겁탈이라도 하려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사리가 닿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조심을 하라든지 역시 안방을 지키라고 할지언정 11시에 아무도 몰래 방문을 열어젖히라니. 벼랑간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오려고 한다. 그놈을 꾹 삼키고 있노라니까. 이번에는 아주 밉상으로 콧속이 짜릿하면서 재채기가 터져 올라온다. 이놈만은 영 참을 수가 없어. 촤 하고 겨우 조금만 내쏟는다. 아무래도 감기가 오는 모양이다. 가게 밖으로 마침 쿵쿵쿵 누군지 발자국 소리가 요란히 들린다. 혹시 하고 귀를 바싹 기울인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그대로 콩나물 고개로 사라진다. 그 끝에 문득 이건 어느 몹쓸 놈이 정말로 장난을 한 것을 시방 내가 이렇게 병신짓을 정승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놈이 시방쯤은 허리를 잡고 웃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혼자 있기도 점직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끝에는 다시 남의 우스개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어떤 놈의 실없는 장난에 넘어간 것이었으면 하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진다. 겨우겨우 가게에서 낡은 괴종이 씨르르 목신 기침을 하더니 땡땡 늘어지게 11번을 친다. 우선 죽다가 살아난 것만큼이나 반가워 한숨이 몰려 나온다. 그는 살금살금 가게 바닥으로 내려서서 신발은 신지 않고 우뚝 일어섰다. 가게 앞으로 사람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아무 기척도 없다. 방망이를 바른 손에다 단단히 후트려주고서 발 앞부리로 가만가만 걸어 안으로 난 판자문께로 다가선다. 이놈이 소리가 나고라야 말리라고 걱정을 하면서 조금씩 밀어본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곧장 말을 듣더니 빌경 삐걱하면서 대답을 한다. 움찔 놀라 손을 움츠리고 귀를 기울인다. 한참 기다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다시 문틈을 비집기 시작한다. 그놈을 몸뚱이 하나 빠져나갈 만하게 열기까지에는 이마와 등에서 땀이 배어 올랐다. 그는 우선 고개만 문틈으로 들이밀고 휘휘 둘러본다. 안방이고 건넌방이고 다 불은 켰어도 짝소리도 없다. 마당도 어둡기는 하나 별다른 기척이 없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또 한 번 휘휘 둘러본다. 역시 아무 이상도 없다. 사풋사풋 안방 대뜰로 올라섰다. 희미한 속에서도 마누라의 하얀 고무신이 달랑 한 걸레 놓인 것이 보인다. 그는 마누라가 혼자서 외로이 꼬꾸라뜨리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문득 생각하고 아뿔싸 이건 내가 정녕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괜한 짓을. 아무래도 부질없고 쑥스러운 짓인 것 같아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버릴까 한다. 제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자고 있는 마누라한테 미안해 못할 노릇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기왕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냥 돌아서기는 싫었다. 그는 한 걸음 섬돌로 올라선다. 기왕 내찐 걸음이니 영영 속은 셈되고 시키던 대로 다 해보아야 속이 후련하지. 그렇지 않고는 아예 꺼름칙할 것 같았다. 또 지금 나간댔자 잠그지 못하는 가게를 비워놓고서 작은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 가게방에 누워서 하룻밤 고생을 해야 하겠은즉 그도 못할 노릇이다. 그는 마침내 마루로 올라가서 윗미닫이의 문설주에 가만히 손끝을 댄다. 그 손이 바르르 떨렸으나 감각은 못했다. 두 말 없이 그저 안방문을 열어젖히십시오. 이렇게 하던 말이 역력히 귀에 울리면서 머리끝이 쭈뼛한다. 그 서슬에 무심코 그는 방치를 든 바른손 소나귀에 불끈 힘을 준다. 이것은 제 자신이 의식치는 못했어도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적을 노리는 체세였다. 가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하느라고 21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마침내 드르륵 미닫이를 열어젖혔다. 열어젖히면서 불쑥 머리를 들이미는데 아랫목으로는 당연한 의외의 광경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낭자하던 향락의 뒤끝을 수습치 않은 채 고단한 대로 붙잠이 든 두 개의 반나체, 얼기설기 서로 얼클어진 두 포기의 다리와 다리, 팔과 팔. 탑삭부리 함참봉은 이것을 보고 알아내고 분노가 치밀고 하기에 반초의 시간도 필요치 않았다. 움칫 멈춰섰던 것도 같은 순간이요. 응 떠는 듯 황소영각 같은 소리를 치면서 손에 쥐었던 방망이는 어느 결에 머리 위로 번쩍 치들고 아랫목을 향하여 우레같이 달려든다. 그 덤벼드는 위세의 맹렬함이란 할 일 없이 선부를 맞은 멧돼지다. 그게 그런데 숱한 수염이 하나 가득 곤두서고 불길이 뻗쳐나오는 두 눈은 휙 뒤집히고 한 얼굴이니 이 앞에서야 웃음 떨지 않고 백일자 없을 것이다. 피곤한 끝에 가냘피 들었던 잠이 먼저 깬 것은 김씨다. 잠이 깨고 눈을 뜬 그 순간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앉았을 뿐이지 그 이상은 더 아무 동작도 가질 여유가 없었다. 한 초쯤 늦게 일어난 것으로 해서 태수는 겨우 머리칼 한 오라기만 한 여유를 얻기는 했다고 할 것이다. 산이라도 떠받을 무서운 힘과 분노의 덩치가 바위더미 쏠리듯 달려들면서 인연, 사나운 노와 동시에 벼락치듯 딱 골통을 내리갈긴다. 김씨의 골통이다. 아이머니 하는 소리도 미처 다 지르지 못하고 객 하면서 그대로 폭 엎드러진다. 태수는 김씨보다 아랫목으로 누워 있었고 또 1초만 더디게 일어난 것으로 해서 탑삭부리 함참봉의 최초의 일격이 우선 김씨의 머리 위로 내리는 순간을 탈 수가 있었다. 딱 방치가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태수는 나는 듯이 몸을 뛰쳐 열려진 윗미닫이로 돌진을 한다. 그것이 만일 들에게서라면 최단거리의 세계 기록을 깨트리고도 남을 초인적 스타트라고 하겠다. 돌진을 하여 탑삭부리 함참봉에 발밑을 빠져 마루로 솟쳐나가는 태수는 사람 살리유 하면서 짜내듯 외친다. 몇 시간 뒤에는 자살을 할 그가 진실로 사람 살리라고 외치던 것이다. 그는 미처 그것을 생각할 겨를 두었거니와 설사 생각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와 같이 몸을 피할 것이요 사람 살리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이 창피한 죽음을 벗어나 명예로운 자유의 자살을 하려는 의사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동물적 본능인 것이다. 우선 몸을 비쳐서 나왔으나 이어 등 뒤로부터 무거운 이놈 소리가 뒤통수를 바투 덮어 누를 때 태수는 방에서 솟쳐 나오는 여세로 하여 몸을 바른 편으로 돌려
마당으로 피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서 그냥 다급한 대로 건넌방 샘문을 향해 돌진을 계속한다. 미닫이에 가느다랗게 성긴 문설주가 몸뚱이로 떠받으면 만만히 뚫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건넌방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박한 여망이던 것이다. 그러나 건너방 샘문을 옳게 떠받자면 그래도 30도 가량은 바른편 쪽으로 몸을 더 틀었어야 할 것인데 세찬 타성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건넌방 그 샘문의 왼편에 있는 육중한 뒤주 모서리를 번연히 제 눈으로 보면서도 어찌하지를 못하고 안가슴으로다가 우지끈 들이받았다. 들이받으면서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상반신이 앞으로 와락 솟쳤다가는 이어 뒤로 쿵 마룻바닥에 주저앉는다. 이만만 했어도 태수는 집에다가 사다 준 쥐 잡은 약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을 터인데 뒤미쳐 이놈 하더니 방망이는 연달아 그를 짓바수기 시작한다. 이놈 하고 딱 하면 어이쿠 하고 이놈 하고 퍽 하면 아이쿠 하고 그래서 이놈 딱 퍽 아이쿠 이 세 가지 소리가 수없이 되풀이를 한다. 건넌방에서는 식모와 계집아이가 문을 반만 열고 서서 겁에 질려 와들와들 아이구머니 소리만 서로 가람 외친다. 안방의 그 이부자리 위에서는 앞으로 엎어진 김씨의 몸뚱이가 쭉 펴진 채 손끝 발끝만 가느다랗게 바르르 떤다. 치달아 오르는 극도의 분노가 모질게 맺힌 최초의 일격은 그놈 하나로 넉넉히 배반한 아내의 골통을 바서뜨리기에 좋겠던 것이다. 피는 흥건히 흘러 즐거웠던 자리를 부질없이 싱싱하게 물들여 놓는다. 문경세제의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는 아리랑의 우상은 그러나 가끔가다 피의 사자 노릇도 하고 난다. 아닌 밤중에 여자들의 부르짖는 비명과 남자의 거친 노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처음이야 구경 삼아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나 이어서 셋, 넷 이렇게 여럿이 모이자 그들은 집안의 형세가 조련치 못한 것을 알고는 단순한 구경꾼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지 못했다. 그들은 무언의 동맹을 맺었다. 잠긴 대문을 흔들었다. 마침내 소리를 쳤다. 대문이 요란히 흔들릴 때에야 탑삭불이 한참봉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방망이질을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금 정신이 나는 듯이 발 아래에 나가 동그라진 태수의 몸뚱이를 내려다본다. 태수는 모로 빈밑이 쓰러져서 꽁꽁 마디숨만 쉬고 있지 몸뚱이며 사지는 꼼짝도 않는다. 얼굴로 육가다로 역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젖고 했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이상하다는 듯이 한참이나 태수의 그 꼴을 들여다보다가 몸을 돌이켜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간다. 안방에 엎으러진 김씨의 몸뚱이는 인제는 손끝 발끝을 가늘게 떨던 것도 그만이고 아주 시체다. 탑삭불이 한참봉은 김씨의 시체 옆으로 가까이 가서 이윽고 들여다보더니 차차로 눈을 흡든다. 그는 단지 이렇게 되었나 하고 이상해하는 양이다. 당장 눈앞에 송장이 두 개나 나동그라져 있고 그는 제 손으로다가 죽이기는 죽였으면서 그러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무리 해도 제 자신이 저지른 일 성쉽지 않던 것이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방치를 힘없이 떨어뜨리면서 넋을 잃고 우두커니 서서 있다. 그리고 미구의 순사가 달려와서 고랑을 채울 때까지도 그렇게 서서 있었다. 한편 형부는 그처럼 전화로 탑삭불이 한참봉한테 고자질을 하고는 시체미를 뚝 떼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노라니까
가슴은 좀 두근거려도 오래 끌던 일이 아무려나 인제는 끝장이 나나 보다고 속이 후련했다. 그는 안방에서 태수와 초봉이가 재미나게 놀고 있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오냐 마지막이니 마음껏 놀아라 하고 싱그레이 웃었다. 9시가 되어 태수가 계단을 딸그락거리고 나가는 것을 그는 이 녀석아 그게 바로 지옥으로 난 길이다 하고 또 웃었다. 태수를 따라 나갔던 초봉이가 대문을 잠그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형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 혼자 속으로 주거니 받거니 야단이다. 인제는 내가 정 내 것이란 말이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러면 오늘로 아주 내 것이 될 테라. 물론 오늘 저녁으로 조처를 대야지. 그래서 인감증명을 내놓아야 딴 놈이 손도 못 댄단 말이었다. 미리서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제 말대로 이미 제 것이 되어 있는 초봉이를 바로 안방에다가 혼자 두어두고서 그냥은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초봉이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시간을 기다리자니 무던히 지리하기는 했어도 그는 끄 참고 기다렸다. 9시가 지나고 다시 10시를 치는 소리가 들리자 이만하면 초봉이가 잠도 들었거니와 가령 태수가 오늘 밤에 무사해서 돌아온더라도 1시간은 여유가 있겠은즉 꼭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불시로 돌아오면 또 나중에 알고 지랄을 하면 이놈 꼼짝 마라. 이렇게 엄포를 해주지. 오늘 저녁에 무사히 돌아온데도 내일 아니면 모레는 떼갈 텐데. 형부는 태수가 소록 잡혀가서 문초를 받더라도 소절수 심부름을 해준 형부 제 이름은 결단코 불지 않으려니 하고 그의 처음 다짐한 말도 말이거니와 의리를 믿고서 의심을 낳는다.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악독할지언정 둔한 편이지 결코 영리하거나 지밀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래 아무튼 만사태평으로 육가다 앞을 여미면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선다. 조용하다. 아주머니 주무시우. 막상 몰라 나직한 목소리로 불러본다.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는 살금살금 걸어서 안방 미닫이 앞으로 간다. 귀를 기울여 본다. 고요한 방 안에서 확실히 잠든 숨소리가 사근사근 들려온다. 형부는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고 살그머니 미닫이를 열고서 우선 고개만 들이민다. 오시바트의 전등을 연초록 덮개로 가린 은근한 불빛 아래 흐트러진 다월 자리옷과 남색 제병 누비 이불 위에다가 아낌없이 내던진 하얀 넓적다리, 머리칼이 몇 날 흐트러져 내린 평화로운 잠든 얼굴. 이것을 구경하는 것만도 형부한테는 우선 줌값이 나가는 향락이다. 초봉이는 조저녁에 태수가 나간 뒤로 바로 잠이 들었다. 그는 오래간만에 혼자 자리에 누워보니 사지가 마음대로 뻗어지고 후덥지근하지 않고 한 것이 어떻게나 편한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마음 놓고 편안히 잠이 들었던 것이다. 억척이요 얌전하다는 그의 모친 유씨는 딸을 학교에 보내는 승벽은 있어도 딸더러 시집을 가서 남편 없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가르칠 줄을 몰랐다. 형보는 이웃고 싱긋 웃고는 방으로 들어서서 미닫이를 뒤로 소리 없이 닫는다. 초봉이가 깨서 앙탈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는 조심조심 걸어 내려가서 전등 스위치를 잡는다. 그는 아까운 듯이 한 번 더 초봉이의 잠든 메시를 내려다보다가 딸고 전등을 꺼버린다. 초봉이가 경풍이 나게 놀라 몸을 뒤틀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할지는
억센 손바닥이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고는 바로 귓바퀴에서 재빠른 소리로 숨가쁘게 쉿! 떠들면 대수가 죽어. 대수는 시방 싸전집에서 그 집 여편 내하고 자고 있으니깐. 그니깐 내가 나가서 한마디만 쑤시면 대수는 남편 한가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야. 대수를 죽이지 않으려거든 괜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해. 초봉이는 경황 중이라 이마를 조곤조곤 새겨서 그 진가를 분간할 겨를은 없으면서도 그러나 거듭져 놀라운 것만은 사실이어서 다만 정신이 아찔했다. 하는 동안에 형세는 여전하고 조금도 여축이 없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어머니는 이런 것도 하시련만 하는 생각이 언뜻 났으나 물론 아무 소용도 없었다. 아무리 용을 썼자 일은 그른 줄 알면서도 그는 몸을 뒤틀어댄다. 그러나 종시 꼼짝할 수가 없다. 소리는 어쩐지 지르기가 무섭기도 하려니와 지르자 해도 입이 막혔다. 원 세상에 이럴 도리가 있을까 보냐고 안타깝다 못해 죽을 힘을 다하들여 가까스로 몸을 한번 비틀면서 응 하고 소리를 쳤으나 미처 힘도 쓰다가 말고 고만 그대로 까무러쳐 버렸다. 초봉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마침 12시를 쳤다. 그는 아까 일이 꿈결같이 아득하여 도무지 정말인가 싶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망하다 못해 혹시 정말로 꿈이나 아니었던가 하여 새삼스럽게 정신이 들은 것이지만 그러나 아득할 따름이지 분명히 꿈은 아니오 어엿한 생시다. 생시여서 몸은 그렇듯 절대로 무시해버리거나 씻어버리거나 하지를 못할 영원한 더러운 것이 되고 말았다. 초봉이는 어둠 속에서도 제 몸뚱이가 내려다 보이는 것 같아 오싹 진저리를 친다. 더럽고 꺼림직한 게 사뭇 구역이 나는 것이다. 그는 가마솥에 쩔쩔 끓는 물에다가 몸뚱이를 양잿물이라도 두어가면서 푹푹 삶아냈으면 한다. 아니 그것도 시원치라느니 드는 칼로 어디를 싹싹 도려냈으면 한다. 그러나 생각하면 가사 그 짓을 한다고 한들 엎어진 물이 도로 담아질 것이 아니오. 하니 속 후련할 것은 없을 노릇이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는고? 조지듯 스스로 묻는 말에 기다리고 있던 듯이 대번 서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죽어야지 하는 대답이다. 죽어야 하겠고 죽어서 잊어버리기나 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것은 한계의 순수한 결벽이다. 이 결벽으로 하여 죽음을 뜻한 초봉이는 죽어야 할 또 하나의 다른 이유를 깨닫고 옳다, 죽어야 한다 하면서 아랫입술을 지그시 문다. 그제야 정조라는 것, 남의 안악으로서 정조를 더럽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봉이는 손으로 어둔 발치를 더듬더듬 벗어놓았던 옷을 걷어입고 도사리고 앉아 한 팔로 턱을 괜다. 죽기로 결심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니 비로소 무생각과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분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 생김새부터 흉악한 저놈 장가놈한테 이 욕을 보다니 그러고서 속절없이 죽다니 당장 식칼이라도 들고 쫓아가서 구렁이같이 징그럽고 미운 저놈을 숭덩숭덩 썰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물끈물끈 치닫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랬다가는 내 부끄러운 것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드러나고 말 테니 또한 못할 노릇이다. 속 시원하게 원수풀이도 못하다니 가슴을 캉캉 찢고 싶다. 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된 셈인고 장가놈이 말한 대로 한참복네 집에 가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설마 그럴라고 장가놈이 괜히 꾸며낸 헛된 소리겠지. 그렇다면 어째서 그따위 소리에 가뜩이나 기가 질려가지고는 마음껏 한 거라도 해대질 못했던고. 분한지고 이 원한을 못 풀고 그대로 죽다니 내가 소리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머니 아버지며 동생들은 오죽 놀라고 서러하리. 어느 결에 눈물이 맺혀내리고 절로 울음이 솟아쳐 나오는데 그럴 때 마침 요란히 대문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초봉이는 울음을 꿀꺽 삼키면서 반사적으로 일어서기는 했으나 대답을 하고 나올 염을 못하고 그대로 선 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남편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슴이 방망이 찌듯 두근거리고 어째서 진작 목을 매든지 찻길이나 선창으로 나가든지 하질 않고 여태 중구리고 있었더란 말이냐고 당장 목을 맬 밧줄이라도 찾는 듯이 방안을 둘러본다. 그러나 연거푸 대문을 흔드는 사이사이에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하면서 부르는 음성이며 말투가 분명 태수가 아닌 것을 퍼뜩 깨달았다. 조봉이는 남편이 돌아온 게 아닌 것이 선뻑 마음이 놓이더니 그러나 이어 그와는 다르게 새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면 장가놈이 하던 소리가 빈말이 아니고 무슨 탈이 난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그는 더 지체할 경황이 없이 가만가만 대문간으로 밟아 나온다. 누구세요? 초봉이의 음성은 저도 알아보게 떨렸다. 이게 고태수 집이래지요. 대문 밖에서 대묻는 건 갈데없는 순사의 말씨다. 마침 철그럭하는 갈소리까지 들린다. 인제 장영보에 하던 소리와 그리고 무슨 탈이 났다는 것은 더 의심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어떻게 돼서? 혹시 장가놈이 내가 까무러쳤던 사이에 나가서 뒤로 무슨 흉계를 꾸몄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그래 놓고서 억하심정으로 그렇게까지 할 며리도 없는 게 아닌가. 조봉이는 머릿속이 혼란한 채 밖에서 재촉하는 대로 대문을 열었다. 역시 시커먼 순사가 외등불 밑에 우뚝 섰다. 고태수 집에 왔소. 네, 그러면 저 오늘 저녁에 개복동 한서방네 집에 그 집 안집에 또 간 일 있소? 네. 순사는 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러면 저기 도리병원에 가보시오. 네? 조봉이가 소리를 짜내면서 대문 밖으로 쏟쳐나가는데 순사는 벌써 돌아서서 가고 있고 여태 순사 뒤에 가려섰다가 조그맣게 나서는 게 답삭불이 한참봉네 집에 개집 아이다. 오, 너 그래서? 조봉이는 숨차게 외치고 개집 아이도 조봉이 앞으로 와락 달려든다. 저 이댁 서방님이. 개집 아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내다가 힐끗 순사를 돌려본다. 순사는 돌려다보지도 않고 멀찍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댁 서방님이 저 아주 돌아가시게. 뭐? 조봉이는 정신이 아찔하여 몸이 휘둘리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겨우 대문 문지방에 등을 지이고 선다. 그는 머릿속에 더운 물을 들이부은 것 같아 욱신거리기만 했지 잠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아니 웬일인가요? 등 뒤에서 게다 끄는 소리가 달그락거리더니 형부가 뛰어나온다. 그는 허둥지둥하기는 해도 아까 안방에서 건너간 뒤에 아직 잠을 자지 않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문간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를 대강 다 알아듣고도 물론 짐짓 의문을 비우던 것이다. 너 웬일이냐?
형보는 조봉이가 넋을 잃고 섰는 것을 힐끔 돌려다보다가 계집아이 앞으로 다가선다. 저 이댁 서방님이 다 돌아가시게 돼서 저 병원으로. 뭐 어째? 형보는 허겁스럽게 놀라는 채 하는 것이나 속으로는 일은 썩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좋아 죽는다. 거 웬 소리냐? 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저 우리 댁 나리가. 응? 너희 댁 나리가? 이 댁 서방님을. 그렇게 저 멋이냐? 돌아가시게 해놨단 말이지? 네. 내랄게. 아니 글쎄. 그리고 우리 아씨는 아주 그 자리서 돌아가시고. 계집아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한다. 형보는 여편네 김씨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뜻밖이었으나 역시 그럴듯하기는 했다. 조봉이는 어느 틈에 큰 길로 두 다름질을 치고 있다. 그럼 너는 너희 집으로 가보아라. 이댁 아씨는 내가 모시고 병원으로 갈 테니. 형보는 계집아이더러 말을 이르고서 조봉이를 따라가느라고 육가다 자락을 벌럭거린다. 조봉이는 제가 병원에 간다기보다도 등 뒤에서 딸그락거리고 따라오는 형부한테 쫓기어 반다름질을 치고 있다. 이놈아, 이 전하에 무도한 놈아, 내가 이놈 나를 그리고 내 남편을. 조봉이는 돌아서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의 죄상을 낱낱이 헤어가면서 목정껏 외치고 싶었다. 그럴라치면 길 가던 사람, 잠자던 사람 할 것 없이 숱한 사람이 모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형보를 죽도록 때려주고 걷어차고 할 것이고 계달을 신었어도 사내의 걸음이라 몇 시간 가지 못해서 형보는 조봉이와 나란히 섰다. 자동차라도 얻어 탑시다. 형보는 혹시 지나가는 자동차라도 없나 하고 앞뒤를 휘휘 둘러본다. 조봉이는 물론 들은 채도 않고 싱싱 가기만 한다. 그거 원. 형보는 따라오면서 혼잣말로 자탄하듯 두렁거린다. 원 그럴 도리가 있더람. 그거 원 참. 그래 어쩐지 전에도 보기에 위태위태하더니. 글쎄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그런 위태한 짓을 할 게 무엇람. 사람이 좀 당돌해서 필경 일을 저질렀어. 실상 조봉이는 대수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애가 타기는 했어도 일변 어찌된 삼획인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러나 가네. 형보는 인제는 바로 되고 조봉이더러 이야기를 건넨다. 실상 고군이 오래전어서 아무래도 죽기는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무어야. 조봉이는 종시 못 들은 채 하기는 해도 속으로는 대꾸를 안지 못한다. 은행돈을 수천 원을 범프를 냈지요. 남의 소절수를 위조해 가지고 설랑. 이 녀석이 한단 소리가. 그래 그것이 오래잖아 달로가 날 테니깐. 그런 날이면 창피하게 진역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린다고 그랬다우. 오늘 아침에도 당신이 부엌에 내려간새 나하고 그런 얘기를 한걸. 행화도 태수가 죽는다 소리는 육장 들었습니다. 행화도 실상은 태수가 상관하던 계집인데 그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디다 그려. 무엇이 어째? 저희 집이 재산가요. 과부의 외아들이요. 전문학교 출신이요. 그게 다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꾸며낸 야바이 속이라우. 야바이 속. 보통 학교만 겨우 마치고서 서울 모모은행 본점 급사로 들어갔다가 10년 만에 행원이 된 걸. 아니, 무엇이 어째? 그리고 저희 집은 집도 터도 없어서 저희 어머니는 뭐 어디라던가 남의 새빵을 얻어가지고 산답디다. 그날 혼인날 말이요. 내려오지도 않은 걸 보지.
내려오기는커녕 혼인한다는 기별도 아는걸. 거짓말 마라 이 녀석아. 이 군산바닥엔 그 사람네 본집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당신한테도 아마 가르쳐주지 않았으리다. 이 녀석아, 누가 내한테 그따위 개소리를 듣겠어. 초봉이는 형부가 미운 데다가 일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지 역시 형부의 말이 다 고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말이요. 다 속내평이 그래서 당신도 억울하게 속아가지고 말하자면 신세를 망친 셈이지요.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깐 그저 지나간 일이랑 다 잊어버리고서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내가 있는 이상 장차에 살아갈 걱정은 하질 말라고. 아니 이 녀석이 가만 두어주니까 점점. 초봉이는 형부가 인제는 바로 제 계집이 된 양으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수작이 하도 어이가 없어. 대체 어떻게 생긴 나빠댁대기를 하고서 이러느냐고 침이라도 대액 뱉어주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다. 집도 기왕 얻어놓은 거요. 살림도 그만큼 차린 것이니 일부러 그걸 떼쳐서 다시 차리려고 할 거 뭐 어디 있소. 되려 십상이지 뭐. 듣기 싫어. 초봉이는 참다 못해 발을 구르면서 한마디 외친다. 그 끝에 그는 내가 내 간을 내먹자면 내 계집 노릇이라도 해야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차라리 안타깝다. 하고까지 부르짖고 싶었던 것이다. 형보는 좀 더 사람이 영리했다면 지금 이 경황 중에 더구나 대수의 흠을 들추어내가면서 초봉이를 달래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윽고 도리병원을 당도하여 형보는 뒤에 젖어서 순사가 묻는 대로 저 여자는 피해자 고태수의 아나기요. 또 나는 한 집에서 지내는 그의 친구라고 온 뜻을 설명하고 초봉이는 그대로 치료실 안으로 한 걸음 들여놓았다. 방금 맞은편에 있는 진찰대 옆에서는 간호부가 흰 혼이불로 태수의 몸뚱이를 머리까지 덮어 씌우고 있을 때다. 그 흰 혼이불이 바로 죽음 그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아 초봉이는 머리끝이 쭈뼛하고 다리가 허둥거렸다. 그는 무엇에 질리듯 더 들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다. 마침 의사가 귀에서 청진기를 떼어들고 돌아서면서 이편 쪽으로 걸상을 타고 앉은 경부보더러 나른하게 운명했습니다. 란 말을 한다. 그러다가 마침 들어서는 초봉이를 힐끔 건너다 보더니 이어 본숭만숭 커다랗게 하품을 씹는다. 경부보는 직업에 익은 대로 초봉이의 위아래를 마슬러 보다가 고테스노 오까미 상뇨? 네. 초봉이의 대답은 절로 떨리면서 목 안으로 가라앉는다. 경부보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덕으로 저편 침대께를 가리킨다. 초봉이는 머릿속이 무엇 두꺼운 헝겊으로 한 겹을 가린 것 같이 멍하여 차근차근 사려를 갖는다든가 할 수가 없고 경부보가 턱을 들어 가리키는 대로 마치 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휘청휘청 진찰대 옆으로 다가간다. 간호부가 조용히 혼입을 자락을 걷고 얼굴만 보여주면서 삼가로이 목례를 한다. 직업도 직업이려니와 애틋한 어린 미망인에 대한 같은 여자로서의 동정과 조상이리라. 태수의 얼굴은 왼편 이마가 으깨어지듯 터져 피가 번져 나왔고 같은 왼편 광대뼈가 시퍼렇게 피멍이 져서 부풀어 올랐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린 자국만 얼굴에 남았지 머리털이 있어서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 묻은 얼굴은 흉없게 뒤틀리고 눈과 입은 반만 감고 벌린 채 숨이 져서 있는 꼴은 첫눈에 소름이 쫙 끼쳤다.
조봉이는 반사적으로 외면을 하려다가 뒤에서 보는 사람들을 여겨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싼다. 그러고는 순간만에 접질리듯 무릎을 꿇고 진찰대 변두리에다가 고개를 파묻는다. 서러는 줄은 모르겠어도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에 따라 어깨도 떨린다. 그렇게 눈물이 먼저 나오고 어깨가 떨리고 해서 절로 울어지고 울어지니까 비로소 서러워온다. 무슨 서름인지 모르고서 울고 있는 동안에 그제야 이 서름 저 서름 서름이 솟아나고 분한 일, 안타까운 일, 막막한 일이 모두 생각나고 그래 끝이 없는 서름에 차차 더 설게 온다. 그것은 제 서름이 하망극하여 그렇겠지만 그는 남편 대수를 슬퍼하는 정은 마음 어느 구석에고 돌지를 않았다. 보다도 그는 그런 서름이야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다. 형부가 이것저것 주변을 부렸다. 자동차부에 전화를 걸어 집 근처까지는 가지 못하는 자동차로 우선 둔배미의 정주사내를 데리러 보낸 것도 그것이다. 그리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복도를 우탕둥탕 정주사내 내외가 달려들었다. 조봉이는 그때까지도 진찰대 변두리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정주사내 내외는 처음에는 사위 태수가 죽었다는 단지 그것만을 알았고 그래서 웬 영문인지를 몰라 어릿어릿했다. 형부가 시원시원하게 내달아서 제가 들은 대로 사실경위 이야기를 해주고는 연달아 아까 조봉이를 쫓아 병원으로 오면서 하던 태수의 근지와 소절수 사건을 까집어내기를 잊지 않았다. 정주사 내외는 당장 눈앞에 태수가 송장이 되어 자빠졌다는 것 외에는 모두가 반신반의스러웠다. 아니 도리어 미더운 편으로 기울기는 하나 이 혼인을 정할 때 장사미천에 홀리어 사위의 인물에 흐린 점이 있는지도 모른 채 관주를 주어버린 자기네의 마음의 죄책을 다만 얼마 동안만이라도 회피하기 위하여 우정 형부의 시월거리는 소리를 고지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좋고 날아가 버린 장사미천, 그것이 속절없이 태수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진 듯 아득했다. 흉악한 일이로군. 정주사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한다. 그것은 사위가 죽은 데 대한 따라서 딸의 신세를 생각하는 장인이요. 아버지의 상심이 노상 아닌 것도 아니라 날아가 버린 장사미천이 더 안타까워. 허망한 일이로군. 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숨막히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초봉이의 인생에서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숨가쁜 태풍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숨막히는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수의 뒤틀린 욕망이 한참봉의 방망이 아래 처참하게 깨어지는 그 시각, 어둠을 틈타 초봉의 방으로 숨어든 형부의 악행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를 파멸의 덫으로 밀어넣고 그 틈을 타 가장 연약한 희생양을 유린하는 장영보. 그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폭력 앞에 손이 떨려옵니다. 조봉이의 비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결을 결심하는 순간 남편 태수에 대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위에서조차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형부의 모습은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초봉이의 울부짖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초봉이가 태수를 얼마나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서 터져나온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정주사는 딸의 인생보다 장사 미천이 날아간 것에 허망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승재가 결혼식에서 본 초봉이를 흰 의복이 아닌 소복처럼 보였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휘몰아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제 초봉이의 상처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앞으로 초봉이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다음 편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소감과 의견도 너무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